전쟁을 막기 위해선 전쟁을 알아야 한다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일본은 좀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본의 전국 시대에 대해서 관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를 차지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를 영지로 받고 이주를 해버렸어요. 약간 좀 일본을 양분하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관동과 관서로 힘을 약간 양분할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냥 서로 힘을 키우는 건가요? 힘을 키우긴 키워야죠. 이게 사실 둘이 타협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인자가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신하가 되는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이게 서로 인질 교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냥 동급이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다 알겠지. 언젠간 이건 승부가 나야지. 뭐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여긴 봉건제고 사실 일본이 아직 완전히 통일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리 세력도 저 동쪽 큐슈까지 상당한 세력인데 얘네들이 지금 잘 참아줘서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세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삼국지 비슷한 균형을 위해서 타협을 한 거죠. 아, 위초고의 상태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초고가 사이좋게 뭔가 위원회를 만들었다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참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맹렬하게 세력을 확장해서 언젠가 누가 대장이 된다라는 거는 뭐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10년 후에 보자. 그럼 이때부터는 발전 방향, 약간 이 지역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성장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도로 가서 거기가 이제 굉장히 평야지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게 이게 원래 굉장히 좋은 땅인데 늦게 개발된 거예요. 이때까지 주인 없이 사는 게 더 이상하죠. 물론 있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지 않았던 게 넓은 곳에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는 방치돼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여기가 평야가 엄청나거든요. 기차로 한 2시간을 가도 평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부하들 쫙 모아놓고 뭐 이렇게 우리의 목숨은 여기에 운명은 여기에 걸렸다. 니네들이 잘해라. 그래서 진짜 이게 유명한 얘기가 세금도 반밖에 안 받았대 딴 지역에. 빨리 크라고. 예. 그리고 너희들이 참아라.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이제 향리 뭐 이런 들이 중간 수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오해지만 옛날에 일본 공무원은 뭐 부정이 없다, 뭐 한국 사회가 좀 안 좋을 때 그런 이상한 부러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에 전설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에도 시대 때 도쿠가와 이쪽 조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뭐랄까 열심히 하고 부정부패 없고 그랬다고 해요. 자기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러면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 다른 백성들도 저기 가면 세금 안 걷는 데더라, 저기 가면 부정부패 없다더라고 사람들도 몰려드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개간하려고 하면 도로도 닦고 뭐 농지 이런 거 잘해야 되잖아. 엄청 열심히 했대. 그럼 도요토미는요? 도요토미는 크게 놀았죠. 근데 사실 도요토미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1인자 아닌가요? 실제 1인자 맞아요. 네. 자기가 1인자인데 뭐 1인자라고 누가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는 이제 통치를 해서 전국적인 구조로 세력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사실 1인자라고 그러지만 다 봉건 영지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국가 제도를 가지고 나는 부하 권력을 키우겠다. 쟤는 땅을 가지고 여기서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조금 갈라지는데 그래서 뭐 일본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태압 토지 조사도 하고 이제 세금 제도도 정확하게 나눠요. 농민 3분의 1, 영주가 3분의 1, 중앙에 바치는 게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행정제도 깔고 노부나가가 했던 것이지만 이제 전국적인 상권 이게 특히 크죠. 왜냐하면 지역상 요즘 말로 하면 너는 지역에서 지역만 상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특허장을 주는 애는 전국 상권이 되는 거죠.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은 지역구에서 뭔가 자기 힘을 막 키웠다고 하면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전체에서 크니까 커가는 속도도 뭐 상대가 안 됐겠네요. 애매한데 둘이 승부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지금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 방법에 목숨을 걸은 거죠. 그렇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언젠가 내 자리가
위협될 수 있다라는 긴장은 계속 하고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천황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천황제를 존속시켰느냐. 네. 여기서 천황을 제거하면 다른 사람 다 어떻게 생각했어? 내 거 다 뺏을 거 아니냐. 그러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붙을 수도 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가 천황,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상황이 되면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천황을 폐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명분을 잃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은 임진왜란이 생각나죠.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국내에서 연구한 학설도 있고 일본에서 연구한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연구한 학설은 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뭐 정복욕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연구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으로 다이묘들의 세력들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설이 국내 연구에서 하나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앙 집권화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그 일환으로 어떤 내부가 시끄러울 때 외부를 쳐서 내부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당시에 주요한 교역 화폐가 은이었거든요. 이 은 교역로를 장악하려는 욕망이 있었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확한 정설은 없어요. 남은 문서도 없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기도 없고 자기가 왜 했는지 정설 자체가 없어요. 네, 정설 자체는 없어요. 전부 다 학설이에요, 그냥. 연구자의 주장이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게 군사적 자신감은 확실했어요. 네. 없는데 어떻게 침공하겠어. 맞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들어올 때부터 속전속결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의 능력에, 자기 군사력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속전속결로 조선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저걸 정복해서 뭐 하냐는 건데 단기전으로 승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 생각에는 당시 일본이 전국 통일을 해서 상업과 무역이라는 게 결국 중앙집권화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재력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늘어요. 예를 들면 내가 허준시 땅을 정복해서 나 꼴 보기 싫어. 근데 내가 갑자기 무역로를 인도 무역로를 해가지고 뭐 상선단, 회사원 막 뽑아. 그럼 그때부터 거기 참여하게 되면 사실 내 편이 되죠.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 살게 되니까. 그때는 세금도 기분 좋게 내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저기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와서 세금 내 그럼 아니 우리 주인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네트워크 경제와 통치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보는데 다른 학자들은 잘 얘기하지 않은 부분인데 군사력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명나라까지 공격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1560년대쯤에 명나라가 일종의 쇄국 정책을 합니다. 그거를 해금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바다를 통한 무역을 다 막아버려요. 네. 근데 언제나 사람은 답을 찾잖아요. 정상적인 무역이 막히니까 밀무역의 성행을 하는 거죠. 밀무역의 성행을 하니 당연히 해적이 창궐을 하죠. 왜구가 명나라 본토를 정말 많이 수탈을 했거든요. 결국 나중에 척계강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물리치긴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척계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명나라 군이 왜구들한테 많이 털렸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예외변에서 조선군의 무능함을 일본이 경험하고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국의 군대보다 한참 떨어진 애들이 저기에 있다. 라는 군사적 자신감이 아마 그 배경적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이 중앙집권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거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면 그 바다 그 험난한 거 하지 말고 가깝게 딱 해서 조선을 통해서 육로로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한번 우리 마련해 보자. 라는 야욕이 아마도 컸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 동남아까지도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군사적 자신감이 빠른 새로운 제국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환상을 가지게 된 거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넘버 2.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네. 이 사람도 출진을 해요. 얘가 정말 나한테 충성을 해서 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조선에서 날 제끼고 거기 다 먹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안 따라가도 의심할 것 같은데요,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안 따라가도 의심을 하죠. 그럼 따라가도 의심하고. 보내놔도 문제가 되고. 근데 이게 자꾸 처음 시작할 때 모르겠지만 안정된 방법이 없어. 이건 승부야. 승부라는 거는 내가 유리하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뛰자. 자기 누구는 생각해. 죽어야지만 이거 끝나겠구만. 나는 1코스로 뛸 거고 너는 2코스로 뛸 거고. 근데 내가 그냥 빨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갈 마음 없었을 거라고. 그렇죠. 예.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걸 둬도 골치 아프고 데려가도 골치 아프고 보내도 골치 아픈데 보낸 더안 되죠. 더 골치. 보내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냅두고 승부를 걸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기 승부로 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일본군이 자신감도 있었지만 임진왜란 전역을 보면 정말 모든 아이디어와 조선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서 초단기 승부로 가려고 준비했던 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자기들은 승리의 키였던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장에서는.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 참 부르는 이름이 뭐 나라별로 시대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임진년에 일어난 왜가 벌인 난,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뭐라고 불러요? 블로크년의 하여간 역사다 해서 블로크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블로크의 역. 네. 이 당시 일본이 전략적 기습을 단행을 했잖아요. 한성도 한 20일 만에 함락돼 버리고 이 임진왜란 직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나가시노 전투 이후부터 일본군 내의 병종 구성 중에 조총병의 비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원래는 한 조총병은 6% 정도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야레아시가루라고 해서 장창을 주로 쓰는 장창병이 주력이었거든요. 65% 정도. 나머지 뭐 기병 한 10% 있고 뭐 그런 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직전이 되면은 조총병의 구성이 14%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당시 일본의 조총은 순발식 화승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총을 사격을 할 때 방아쇠를 당기면은 용두가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용두 걸쇠가 풀리면서 용두를 걸고 있던 용두 걸쇠가 총기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용두가 화약 접시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방아쇠만 당길 수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탕 하고 나가는 거예요. 견착하게 용이하니까 명중률이 높아요. 그런데 한 발 쏠 때마다 그 방아쇠하고 용두를 원위치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게 생각보다 탕하고 쏠 때 화약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화승 자체가 꺼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야전에서 쓰기에는 그다지 좋은 화기는 아니었어요. 성에서 방어 전투를 할 때는 굉장히 유용했겠지만. 네. 뭐 어쨌든 이런 조총은 한 4종류 정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저는 작은 총을 대포라고 했고 그것보다 조금 큰 걸 오오대포, 그것보다 더 큰 거 오오스스. 왜 이런 큰 조총들을까지 등장해서 전쟁에서 썼냐. 이 당시 참전한 명나라가 불랑기라든지 호준포라든지 이런 대구경 화포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거기다가 대응을 하려다 보니 점점 화기의 구경이 커졌겠죠. 뭐 어찌됐건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이나 일본 모두 상황을 오판한 것 같아요. 조선군 같은 경우는 많아봐야 1만에서 수만 정도 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 하삼도에 있는 군사들의 이동 배치 정도, 성곽보수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일본도 조선군의 주력은 사실 하삼도가 아니라 북삼도에 있는 토병이었거든요. 이 토병의 동원 능력을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 모두 단기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준비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뭐 국방의 총체적인 난맥 속에서 개전 초에 동원이 늦은 조선군이 다들 아시다시피 대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난 모두 3가지의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임진왜란에는 의병의 출현, 그리고 한산대첩, 평양성 수복 이 3가지가 임진왜란의 3대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유재난은 명량대첩, 서해안대장정, 울산성 전투가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유성룡과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을 전투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단기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기로 끝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순신 장군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냥 보급로를 끊어가면서 야 이거 전투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 있던 부대들이 내려오고 장기전으로 끌어갔단 말이죠. 일본 내부에서도 이 장기전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본 내에도 이게 사료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쪽에서 하나 추정했던 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본인이 오판을 했을 것이다.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명나라하고 이게 휴전 협상하고 할 때 최소한 남부 쪽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협상하다 보니까 뭐 서로 쏟고 쏟겠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맞아요. 남부 몇 개를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뭐 협상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가능성이 없어서 빨리 포기했을 텐데 그 정도만 돼도 무역기지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나중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시간을 질질 끌었고 조선군이 생각보다 나중에는 빨리 좋아집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안 끝났으니까 본인은 미련을 접지 못하고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끌고 가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 세력을 약화시키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자기의 최측근 부하들을 많이 보내놓고 빨리 끝내고 저기를 우리 거점으로 삼고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가져야지라고 했는데 장기전으로 가면서 소모돼버리는 바람에 자기의 힘이 약화된 거군요. 그렇죠. 잘 그렇게 볼 수 됐습니다.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떻게 보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애초에 선언하기에도 계획하기에도 치고 가져가 버리자 그렇죠.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길어지면서 뭐 스트레스 받지, 원정뿐만 그러면. 아니라 예,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생기죠? 식욕이 떨어져요. 그럼 병이 나요.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네.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다이고지라는 곳에서 이제 꽃놀이 한번 성대하게 하고 이때쯤부터 아파요.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파티까지 했겠어요. 전쟁 갑자기요? 중인데. 네. 죽기 한 2달 전부터 뭐 광난이나 뭐 설사병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각기병에 의해서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데 정설은 매독이나 폐렴으로 사망했을 것이다.가 정설입니다. 너무 방향성이 다른데 매독과 폐렴? 폐렴은 근데 사실 옛날 사람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달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히데요시는 정말 끝까지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픈 것도 숨기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길을 쓰고 갔는데 결국 이제 빨리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문제가 생기냐면 히데요시는 원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포기해가지고 자기 조카였던 히데추크를 후계자로 양성을 했습니다. 사실 거의 국무총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본부인 이름이 내내인데 본부인은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젊은 첩을 뒀어요. 요도도노라고. 그만 덜컥 애를 낳아버릴까요? 아들을. 이 요도도노가 집안이 또 골치 아파요. 오다 노부나가의 처남이었고 한번 오다 노부나가를 잡을 뻔했던 아자이라고 있어요. 아자이. 예, 그 아자이가 오다 노부나가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낳은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셋 다 미인이었대요. 아니, 이게 노부나가의 직계에 그러니까. 가까운 거잖아요. 그거 직계에 가깝죠. 근데 아자이가 이제 죽으니까 어머니였던 오이치가 히데요시하고 승부를 걸었던 시바타 가스이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노부나가도 죽고 가스이에는 히데요시한테 패해서 죽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오이치는 가스이하고 함께 자살했어요. 그러고 딸 셋은 히데요시의 포로가 됐어요. 그랬더니 히데요시가 큰딸 요도도노는 자기가 첩으로 삼고 또 골치 아픈 게 그 오에요는 결혼을 몇 번 했는데 노부가나 집안, 히데요시 집안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가냐면 도쿠가와의 셋째 아들인 도쿠가와 히데다타와 결혼을 해요. 오해울까요? 네. 근데 이 셋째 아들이지만 사실은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후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자이의 딸 하나는 히데요시의 첩이 되고 한 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며느리가 된 거야. 참 복잡해. 근데 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나만 딱 중심에 잡으면 히데요시의 첩이지만 노부나가의 거의 직계에 가까운 여자가 그렇죠. 히데요시의 아들을 낳아버렸네. 그러면 여지껏 후계자로 키운 이 권력자는 큰일 났다. 히데추크는 뭐 이제 뒤로 물러나야죠. 야, 뭐. 이거 물러나는 제가 게 아니라 바로 제가 나 돌아- 지금 치겠네. 바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1593년에 히데요리가 태어났는데 바로 죽여요. 1595년에 히데추크를 할복시켜버립니다. 히데요시가 네. 2살짜리를 믿고 조카를 할복시켜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히데요시는 최소한 자기가 한 15년은 더 살아야겠죠. 그 장기 생존 계획을 세우고 임진왜란을 벌린 거예요. 아, 이미 임진왜란 전에 이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군요. 와, 이게 참 불쌍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전장치로 1596년에 히데요시는 그 히데요리를 그 오도도노의 동생이 결혼해서 낳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손녀죠. 그 손녀 세님이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게 항상 결혼 동맹 우리 얘기 무지하게 했지만 그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영촌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너무 엮어 놓으면 의미가 없어져. 참 이게 어려워. 긴밀한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너무 긴밀하게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어져. 미래가 참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병에 걸려서 지금 딱 죽기 일보 직전. 네. 히데요시는 눈 감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머리 좋은 사람이 결혼 동맹만 믿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정비를 해요. 5명의 대로를 뽑아서 놓습니다. 당시 가장 실권자들, 자기 측근들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에다 도시이에, 모리 데르모토, 우에스기 가케카스, 우키다 히데이에 이렇게 5명을 대로로 임명을 하고요. 이 대로들을 보좌하라고 부교라는 걸 또 배치를 해요. 5명을. 말이 부자지. 사실 감독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 부교 중에 한 명이 이시다 미스나리예요. 오, 네.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나왔다는 거죠. 예. 네네. 그런데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일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량에서 철수 서두르다가 결국은 조명연합 수군에게 대패를 당하고 7년 전란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황에게 지배권을 위임받고 일본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된다. 권력을 잡은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단기간에 끝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전쟁은 7년 동안 이어진다. 히데요시는 결국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이묘 다통령을 불러 어린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충성을 맹세케 한다. 근데 지연 씨가 만약에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생각해봐요. 제가요? 네, 내가 히데요시예요. 하이. 예? 도쿠가와 하이. 만약에 내가 죽으면 반란을 일으킬 건가? 난데. 앞으로도 내 자식들에게 충성을 다할 건가? 아, 뭐 면전에단 대고 걱정 마십시오. 편안하게 가시기만 하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럴 리가 없지. 그 정도가 아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떻게 지금 제가 오늘날 있게 된 거는 다 뭐 덕입니다. 이랬습니다. 도쿠가와 어떻게 이에야스가. 제가 보냅니까? 정치는 그렇게 해야 돼. 정말 안 됩니다. 사요나라. 자, 근데 눈을 감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눈을 감자마자 칼 들죠. 네. 근데 칼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데요시 부하들도 쪼개져요. 죽었잖아. 그렇죠. 히데요시 부하들이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내내 할머니께서 도쿠가와 편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일본군 장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령관이 고니시하고 가토 키요마사인데 가토 키요마사가 내내 편에 붙어서 오와리파하고 같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가버립니다. 이건 컸죠. 이것도 배경이 있어요. 그 가토 기요마사는 전형적인 무신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문신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전장에서 피 흘려 싸우는 건 우린데 쟤네들은 뭘 했다고 저 높은 위치에 가 있냐. 아하. 그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시다 미스나리였거든요. 아, 미스나리. 가토 기요마사가 싫어하는.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그 전에 하지 못하게 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다이묘들끼리 너네들 결혼하지 마라 하고 정책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꾸 결혼 동맹 맺어가지고 지들끼리 세력 불리니까 당연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거 죽자마자 이에야스가 다른 다이묘들하고 혼인 동맹을 또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히데요시파는 열이 받겠죠. 너 뭔데 왜 주군의 유지를 안 받느냐? 그게 마에다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도쿠가 이에야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나누자면은 히데요시의 유지를 받드는 파와 도쿠가와에게 넘어간 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때 당시에 히데요리는 몇 살이었어요? 아예 힘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이때 당시는 10살 미만이었던 걸로 아, 알고 그럼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네. 그렇다 할 힘이 없는 상태군요. 네네. 이 와중에서 계속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에야스가 주요 장수들을 포섭을 해요. 야금야금. 안 그래도 무신들은 저 문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에다 도시에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니까 도요토미 가문의 가신들 상당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붙어버려요. 그 상황에서 우에스기 가케카스 대로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사람이 1599년에 본거지인 아이지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하자마자 거기서 축성하고 전투 장비 끌어모으고 병력 집결시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려고? 그니까요. 그게 문제죠.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네.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 뭐하냐? 너 와서 보고해라고 하니까 이 가케카스의 가신 중에 나오네 가네스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오네장이라는 편지를 보내요. 이에야스한테.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에야스님 계신 긴키 지역의 높으신 양반들도 뭐 취미로 찻잔 모으잖아요. 우리 동네 밀떡들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대총 사고 칼 좀 사는데 우리 취미생활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심하십시오. 누가 안심해요?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취미거든요. 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열이 받으니까 이것들 봐라 하고 바로 공격을 명령을 합니다. 이쪽은 도쿠가와에게 붙을 생각이 없구나. 네. 도쿠가와군이 아이지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리는 걸 보고 이시다 미시다리가 또 도쿠가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서국 지역에 있는 다이묘들한테 편지 보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자 해가지고 서국의 병력을 모아요. 미츠나리도 히데요리 쪽으로 붙게 된 거군요. 네. 그쪽은 원래 히데요리 파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뭐 임진왜란은 이제 떠나서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시선이 좀 네. 두기가 좀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 같은 전장에서 싸우던 동료들이 이제는 칼을 맞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서국의 총사령관은 모리 데르모토에게 맡겨서 공격을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주요 거점 중에 후시미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을 일격에 함락시켜 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교토라는 곳이 여러 세력이 모이는 데니까 또 각자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시미는 지금 교토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에야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토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사관을 뽑아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우에스기 쪽으로 진격을 하던 도쿠가와군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가스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도착하면서 히데요시처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서국의 주요 장소였던 기카와 히로이에 그리고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이런 장소들을 야금야금 또 포섭을 합니다. 근데 이시다 미스나리는 이 사람들이 포섭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도쿠가와군이 가스산에 도착을 하니까 9월 14일 야간 무렵에 서군도 은밀하게 세키가하라 분지로 이동을 하죠. 세키가하라가 나오는군요. 이 분지는 어떤 곳인가요? 이게 지금 가다가 신간센 타고 나고야 쪽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골짜기 이렇게 양쪽도 산인데 양쪽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둥그렇게 평야가 마주치는데요. 그러니까 양쪽 군대가 다 같이 골짜기를 빠져나오면 갑자기 열리는 마당 같은 곳입니다. 근데 약간 평양이론처럼 그런 거네요. 히데요시가 미쯔히데를 치러 갈 때 다른 쇼군들, 다른 장수들을 좀 포섭해서 네. 동료를 같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라라고 한 상태로 가서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리 쪽 장수들을 슬슬 불러일으켜서 지금 세키가라에 가서 마주치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거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 구조는 전국 시대 내내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뭐 자질구레한 전투는 다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뭐 다케다 신겐이니 우에스기 네네. 겐신도 다 자기네 동네에서 뭐 형제들하고 싸우고 그랬잖아. 그때마다 항상 누구 하나는 배신을 때려요. 이런 정투 방식이 이어져 온 거군요. 예, 여기 전국 시대 전투 보면 이렇게 붙은 적은 거의 없고 항상 누군가가 배신 맞아요. 때리고 누군가 빠지고 끝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중심이 된 인물이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신이고 야전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모리 데루모토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야전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도쿠가와 쪽의 장군들이라든지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체가 야전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군은 대군이었어요. 서군이 8만 4천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있어서 충분히 도쿠가와군을 대적이 아니라 포위 선멸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이 야전 경험에 없다 보니까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패전의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미쯔 대군은 정반대네요. 오히려 세력이 훨씬 더 셌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양쪽이 만났을 때 포진 상황, 바둑 두듯이 보면은 서군이 유리하긴 유리했습니다. 일단 양쪽이 다 골짜기를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네. 뭐랄까 서군은 방어를 하고 동군은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서군은 공격하려면 어쨌든 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시다 미스나리는 가만히 있어도 쟤들이 우리한테 공격해 올 것이다. 그래서 평야로 내려가지 않고 평야를 건너서 진입하는 길 양쪽 골짜기에 군대를 포진했어요. 그러니까 날개 진영으로. 그러니까 병력도 많은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은 언덕 위에 양쪽으로 포진하고 있는 군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비장의 수가 도쿠가와군이 진격해오는 뒤쪽으로 남쪽 산지에다가 또 외복군. 꼭 매복이라기보다 군을 돌려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포진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이게 싸우기도 전에 이기는 구조예요. 이거는. 압도적이네요. 예. 지도상으로 보면 완벽해요. 그러네요. 네. 방향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전 경험이 없다고. 네, 저렇게 산악 지역으로 여러 군데가 포진이 바뀌어 있으려면은 네, 각각의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그렇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거나 상급 지휘관의 의도를 완벽하게 명찰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 지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석회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지, 네. 그렇지. 저 안에 있는 저쪽에서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즉 임무형 지휘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쟤네들이 다 급조된 부대잖아요. 그렇죠. 지휘 체계가 완벽하게 서 있는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하나씩 각계격파 당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는가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저 한쪽. 예를 들면 골짜기 북쪽에 있는 애들을 1군이라고 그러고 네. 남쪽에 있는 애들을 2군이라고 그러고 뒤로 돌아간 애들을 3군이라고 할 때 실제로는 더 복잡하지만 1군, 2군, 3군도 다 연합부대예요. 네. 그리고 거기가 완벽하게 지휘 통제가 되는 구조가 또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전투할 때 보면 열심히 싸울 부대가 뒤에 있고 네. 배신 때릴 부대가 앞에 있고 눈치 보는 애가 중간에 있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주에서 보면은 서군이 이기는 싸움인데 네. 가만히 들어가서 부대 하나하나 포진한 걸 보면 이거는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시마즈 군 자체가 이시다 미스나리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가문이에요. 그 가문은 애초에부터 그냥 제대로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포섭되고 있는 장군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루와 망치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루가 공격을 막아주고 버텼을 때 망치가 때려야 되는데 모루가 흐물흐물 무너지면 망치는 휘두를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일단 작전은 우리 그동안 여러 번 나왔지만 쟤들은 딱따구리 작전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사자가 물소 사냥할 때 쓰는 전술이에요. 근데 대부분 옛날 전투는 다 그렇게 해요. 앞에서 머리를 문다. 네.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 다른 군대가 뒤로 가서 그쵸. 친다. 소설에서는 맨날 앞에서 싸우면 누가 살금살금 뒤로 가서 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쟁에도 누가 그렇게 쏙습니까? 그렇죠. 대체는 앞에서 물어서 버텨주면 코를 이렇게 물고 있죠. 그러니까 물고 있는 동안 뒤에 가서 무는 거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먼저 물어야 되는데 가장 강력했던 이시다 미스나레가 있던 그 양날개의 북쪽 진영 쪽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시다 미스나레 쪽에서 걔들을 무는 격도 돼요. 그쪽에 생각하면 그렇죠. 쳐들어온 애들을 유리한 지형에서 물고 있을 때 남쪽에 있는 산에서 내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 그리고 이시다 미스나리 진 쪽은 그래도 지 측근 쪽이니까 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군도 가장 위험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가장 맹장들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우측에서 안 내려오는 거지. 난리가 나죠. 2번 부대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물론 2번 부대 쪽에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 가긴 갔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걸 제압하고 일군 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서군이 각지에서 막 격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바야카와 군이 포섭이 되고 있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오타니 군을 뒤에서 쳐버립니다. 1군이 싸우고 있으면 2군 쪽에 이렇게 치고 나와서 뒤를 쳐줘야 되는데 얘가 옆에서 자기네 편을 쳐버려요. 측 후방에서 쳐버리니까 앞에서 도쿠가와 군하고 열심히 싸우던 오타니 군이 이 한 번에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서로 코를 이제 누가 먼저 물 것이냐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앞에 코를 문 게 아니라 내 볼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요? 볼이 아니라 목을 뜯어버린 거죠. 배신을 한 거죠. 갑자기? 네, 아니 포섭됐어요. 갑자기 이미 다 짜여져 짜고 있어요. 있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상황이 급하잖아요. 급하네. 완전 급해졌네. 빨리 지원군 보내라 하고 사자 보내는데 모리군이 가려고 하는데 그 모리군의 선봉군 중에 기카와 군이 있었어요. 이 기카와 히로이에도 포섭이 당한 상태. 된 거야. 이 사람이 기동로를 교묘하게 막고 모리군이 못 가게끔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길막을 해요? 길을 막고 서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 못 가. 이러고 사자가 오니까 빨리 비켜. 빨리 주력부대 보내. 사자가 계속 올 거 아니에요. 네. 도시락 먹을 건데 도시락 먹어요. 진짜로 먹어요? 이게 설화인지 설화인지 진짜 진짜로 사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알 수가 먹었대요. 없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벤또 중요하죠. 네. 아니 이 정도면 뒷부대가 막 창으로 찔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 뒤에서 같이 가야 될 초스카베군하고 앙커쿠지군도 뭐야 이거 얘네들 또 다 어떻게 또 한 손속으로 또 배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도 안 움직여 버리죠. 근데 사실 이게 컸는 게 저기 앞쪽에서 1, 2군도 지금 골치 아팠는데 지금 말씀 모리군은 저 남동쪽에 있던 부대거든요. 얘들이 진격했으면 도쿠와 이에야스군이 완전히 앞뒤에서 저걸 막게 그렇죠. 돼요. 샌드위치 되죠. 그렇게 되면 고바 히데키 같은 경우는 치다가도 이게 또 자기가 상황이 달라요. 이게. 그렇죠. 그럼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쪽에 어쩌면 쟤들이 먼저 치고 나왔으면 고바 히데키도 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배신 안 했을 수도 모르는 있는데 상황이죠. 쟤네가 안 나오잖아요. 네. 거기다가 저거 작전을 어떻게 짠 건지 모르겠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군대를 뒤에다 놨어요. 예. 선봉에 안 놓고 예. 왜 그랬니? 그럼 또 선봉에 놨다가 뒤를 맞. 뒤에서 배신 때리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죠. 저럴 줄은 몰랐겠네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뒤를 돌면 찔러버리는데 네. 태엽을 하니까 애매한 거. 그렇죠. 배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찌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모든 전쟁은 뒤에서 미는 군대도 있어야 되지만 앞에서 나가는 군대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새끼가 알아. 여기에서 이제 결정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결국은 지원군이 안 오니까 네. 텐마산에 있는 제1방어지대를 버텨줘야 됐는데 네. 이 방어지대가 돌파구가 생겨버려요. 중앙이 뚫려버립니다. 중앙에 돌파당하면서 거기에 포진하고 있던 우키다 히데이에 고니시 유키나가 군의 측면이 완전히 노출돼가지고 진영 단위로 포위 선멸당해버립니다. 또 그런 전투는 제 도쿠가군이 저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최고의 맹장들이어가지고 그런 전투는 잘하죠. 이렇게 포위 선멸돼버리니까 네. 결국은 가장 뒤에 있던 이시단 미스나리의 본군도 격전 끝에 선멸당해요. 네. 그럼 모리군은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었음 이러면서 네. 모리는 아예 전투에 참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마즈군 하나 남았는데 네. 시마즈군을 도쿠가군이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선멸하려고 하는데 시마즈 요시히로가 1,5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끌고 있었는데 이 병력들을 창 모양으로 포진을 시키더니 오. 도쿠가군의 중앙을 돌파해버리고 어린이. 그대로 탈출합니다. 오. 네. 굉장히 공세성 있게 돌파해서 탈출해버려요. 포위망을. 그 시마즈가 임진왜란 때도 사실 엄청 잘 싸워가지고 하여간 일본군이 거둔 중요한 승전은 시마즈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키가하라 전투는 양측의 운명을 건 일생일대 결전이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죄송한데 그러면 모리는 결국은 그쪽 지방에서 끝까지 또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또 자기 군대 거두어가지고 네. 자기 동네로 가요. 야 결국 승자는 모리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 모리처럼 살자고. 그러면 이 반란을 일으켰던 미스나리라든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닌 히데요리 쪽에 붙었던 쪽은 다 제거가 되는 건가요? 대부분 제거가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원흉이었던 가장 큰 원흉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카도 도주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참수당합니다. 결국 도쿠가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일본은
도쿠가와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과연 이대로 순탄하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패권을 잡을지 어떻게 될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히데요시의 남은 세력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후 쇼군으로 임명되면서 전국시대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다. 이후 이에야스는 히데요리를 몰아내기 위해 범종에 새긴 글귀를 트집잡아 군대를 일으킨다. 일본 전국시대를 끝내고 에도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펼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 분열과 번영의 일본 전국시대 6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